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맞이 추천 영화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제가 크리스마스 영화를 추천하기 위해서 저의 영화 주머니를 좀 뒤져봤는데 이 로맨스 배척자답게 이 로맨스는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전통 로맨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추려서 미리 한번 다 봐보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겨울, 눈, 뭐 사랑 혹은 좀 스리너 뭐 이런 느낌의 영화들도 한번 싹 다 모으니까 무려 15편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잘 즐길 수 있도록 OTT계에 나와 있는 영화들은 따로 상단에 표시해 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섹션별로 정통 로맨스, 신선함, 고뇌, 그리고 힐링 요렇게 4가지 섹션으로 분류를 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윤희에게 러브레터, 리트 포레스트, 겨울과 봄, 여행과 나날, 가위손, 렛미인, 샤이닝, 추락의 해부, 세가시대 화이트,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터널 션샤인, 캐롤, 애프터 미드나잇, 헤이트플레이, 카모메 식당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는 추천이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아쉽지만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혹은 영화를 좀 찾아보신 다음에 추천 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천 영화 중에 OTT로 올라올 수 있는 작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지금 이 화면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넷플릭스, 왓챠, 티빙, 웨이브, 애플 TV,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순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네이버 기준이라서 상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왓챠와 넷플릭스만 구독 중이어서요. 직접적으로 확인한 것은 왓챠와 넷플릭스 뿐입니다. 그래서 왓챠와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영화만 상단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크리스 하면 로맨스지 섹션인데요. 야, 제가 이 섹션을 만들려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많이 봤는데 실망한 영화들도 많았고, 정말 왜 이제서야 봤지 하는 영화들도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보자면 이 크리스마스에 왜 로맨스가 생각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기독교인들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면 한국이나 일본의 크리스마스는 가족 중심보다는 뭔가 연인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분위기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호불호가 가장 낮은 것이 로맨스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통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로맨스 영화 6편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위손인데요. 이 가위손은 1991년 개봉작으로 팀 버튼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이 팀 버튼 감독은 정말 으스스한 거 잘 만들기로 1등 가는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작이 영화는 아니지만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온 웬즈데이가 있고요. 또 나열을 하자면 비틀주스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프랑켄위니, 찰리와 초콜릿 공장, 빅피쉬, 크리스마스의 악몽, 유령신부 등 이 영화만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의 색깔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팀 버튼의 영화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화 안에서 주인공들은 어딘가 비틀려져 있습니다. 반사회적이라든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탈출한다든가 아니면 의외로 천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천작인 가위손의 주인공인 에드워드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는 주인공인데요. 그는 탑에 갇혀서 은둔 생활을 했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사회성이 없고 손이 가위이기 때문에 쉽게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천진한 아이와도 같죠. 이런 그의 외형에 구애받지 않고 또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마을의 화장품 판매
사내원인 팩이 화장품 매출이 안 나오자 아무도 안 가는 모든 색은 마을에 뺏겼을 것만 같은 그 어두침침한 성으로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저렇게 성을 무시무시하게 그려놓으면서 보안에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팩은 마음만 먹으면 성 안쪽까지 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성의 존재는 가위손인 에드워드 그 자체를 은유합니다. 에드워드는 일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너무 똑똑해서 사람까지 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창조된 인물입니다. 에드워드가 완성이 되기 전에 과학자가 죽었기 때문에 성에 홀로 남아서 사람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이 그 성에 당도하면서 에드워드로 표상되는 그 외톨이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팩은 처음에는 그의 외형 때문에 많이 무서워했지만 에드워드를 사람으로 봐주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팩의 딸인 킴과 미묘한 요 기류가 흐르는데 이디는 영화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 가위손을 추천한 까닭은 순수한 외톨이가 어떤 사랑을 하는지 감동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드워드가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친구를 만들 때를 코믹하게 표현하면서 즐거움을 더합니다. 또한 후반부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킴이 에드워드가 만든 그 눈을 맞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도는 장면 있잖아요. 그에게 가까워지면서 인의 상처를 입긴 하지만 이 장면 자체가 에드워드가 처한 사랑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명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톨이의 코믹한 사회 적응기로 시작했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게 되는 아름다운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으므로 모두들에게 이 가위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작은 요거 애프터 미드나잇입니다. 사실 이 애프터 미드나잇은 11월 이달의 영화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조각 리뷰로도 나와 있어서 요 위에 어딘가에 참고 링크 달아둘게요. 이 영화를 왜 추천하냐? 그 이유는 시네필의 어설픈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가위손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르티노는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현실이 약간은 어색한 시네필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무성 영화를 좋아해요. 또한 루틴적인 일상을 반복하지만 영화 박물관의 야간 경비원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들어가면 마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리면 안 되고 농담입니다. 9와 4분의 3 승강장을 통과한 듯이 매번 새로운 세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행동과 옮겨 다니는 프랑스의 장소들은 스토리텔링이 없어도 이야기가 그냥 보입니다. 아름다운 훌륭한 미장센을 가지면서 현실이 어색한 주인공이 사랑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재밌고 또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을 스토리적으로 그냥 쭉쭉쭉 푸는 것이 아니라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의 변화같이 보여주고 또 영화와 현실의 관계를 짚어주면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시네필의 사랑, 아마도 영화에 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에 관한 사랑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특히 내가 영화 좀 좋아한다, 미장센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애프터 미드나잇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작은 바로 요거 캐롤입니다. 캐롤은 정말 로맨스의 정수인 작품이죠.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아름다운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미장센이 아름다운 늦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1950년대 뉴욕이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잡혀져 있는데 그래서 그 특유의 질감과 겨울 느낌을 특히 더 잘 살렸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뉴욕의 하수구 구멍
구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점점점 줌아웃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넙니다. 이내 카메라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한 남성을 잡아줍니다. 이 남성의 시선에 두 여자가 걸리게 되고 말을 걸러 가는데요. 그리고 이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에 반복되면서 이 두 여자의 대화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 다음으로 테레즈가 일하는 장난감 가게의 시퀀스로 넘어갑니다. 장난감 가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서로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캐롤이 장갑을 이렇게 두고 가게 되는데 이 장갑을 계기로 밖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되고 둘은 사회적인 시선과 개인적인 일이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워지지만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확실해진 감정으로 끝내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납니다. 캐롤의 관전 포인트는 당연히 캐롤과 테레즈의 관계입니다. 캐롤은 이미 결혼을 했고 딸도 있습니다. 줄거리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사랑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히 캐롤이겠죠. 그녀는 관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감정인지 알고 그것을 숨길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테레스보다 한 수 앞선 그런 연상미가 낭낭한 모습인데요. 돈도 있어 보이고 상류층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외모에 집착하고 파티에 갔을 때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컵을 만지작 거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최대한 감추기 때문에 능숙해 보이는 거죠. 그에 비해서 테레즈는 장난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옷을 봤을 때 상류층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헌신적인 남자친구가 있지만 그와의 관계를 확신을 하진 못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캐롤을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이끌리면서 첫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테레즈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숨겨야 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자신이 답답할 수 있고 이런 감정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기에 용감할 수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하지만 신이 든 감정을 마주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캐롤은 서로 전혀 다른 듯한 두 여자가 우연한 계기로 연이 닿아서 시행착오 끝에 마지막에 미소로 끝나는 이 관계성이 맛집이고 미장센이 잘생긴 로맨스의 정석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캐롤은 나 이번에 한번 간질간질 은근슬쩍 멜랑말랑 듯한 전통 로맨스를 보고 싶다 추천. 두 사람의 관계성에 한번 흠뻑 젖어들고 싶다 추천입니다. 그러나 줄거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좀 불편하다 라는 분들은 과감히 비추천 드리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떠나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것을 살짝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추천드릴 작품은 이 작품 윤희에게인데요. 윤희에게는 제가 왜 이 영화를 이제 봤을까 후회가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윤희에게를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첫 번째, 일본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담았어요. 제가 여행가 나날에서도 이가 여행을 갔을 때 일본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거의 키처럼 내려버린 마을에 한적한 풍경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분위기가 따뜻한 마음을 들게 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차마 치우지 못하고 하얀 눈 위로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쉬지 않고 흩날리는 이 눈발이 정말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이 집도 역시 서사가 맛집이에요. 윤희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자 비밀을 숨기고 사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윤희의 비밀은 영화에서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이 비밀다움이 나다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억압한 채 한국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며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슬아의 딸이 있는 윤희의 입장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엄마 앞으로 온 편지를 기반으로
친구로 일본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윤희가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자신을 이렇게 감추고 억누르고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삶을 살아갔다면 일본에서는 과거 나다움을 마주하고 그로 인한 응어리를 풀어가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더 이상 말하면 정말 영화의 재미가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설하겠지만 이 윤희의 서사가 굉장히 맛집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세 번째, 준의 할머니인 마사코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저는 아주 좋은 감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마사코가 나올 때를 보면 특유의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또 카페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교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세본과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또한 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적당히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 영화 전체의 연관성을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 준이 수의사인데 고양이 진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준의 집에도 귀여운 치즈냥이가 있습니다. 양덕후인 집사에게는 이거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튼 이 윤희에게는 윤희를 기준으로 한국 생활과 일본 여행을 대비시키면서 나다움을 찾고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국에서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분들, 일본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서사의 주인공이 되는 윤희와 준을 제외하면 인물들이 조금 평면적이고 기능적으로 사용됐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못 참아 하는 분들에게는 과감히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통적으로 들고 왔는데 바로 이 영화 이터널 션샤인입니다. 이터널 션샤인은 감히 이별로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영화들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사실 그 가수 태연 씨 있지 않습니까? 태연의 What Do I Call You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게 좀 신선하고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그게 이 이터널 션샤인을 좀 모티프로 따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갑불 로맨스가 좀 땡기더라고요. 미뤄두고 이터널 션샤인을 봤는데 왜 사람들이 다 추천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사실 아실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조엘이라는 남자는 삶의 권태를 느끼고 자신이 일할 곳으로 갈 기차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기차에 충동적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그곳에서 조엘과는 정반대되는 클레멘타인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뜸 조엘이 저녁에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우는 것이 비춰지며 이터널 션샤인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현재 시점으로 조엘이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면서 영화는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영화가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두 사람의 갈등이 절정인 그 헤어지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까지의 그 전체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사랑의 과정을 역순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엘의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라쿠나사가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출근하려는 조엘은 뜻밖의 행보를 보이는데 나머지는 영화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는 명장면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이터널 션샤인의 명장면은 참 이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꼽고 싶은 장면은 이 기억에 붕괴될 때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정말 잘 시각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엘과 클레멘타인이 기억을 쥐었음에도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막기 위해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으로도 좀 유명한데 사랑을 추억을 되짚어가면서 이별의 이유보다는 사랑의 계기를 다시금 알게 되고 그것이 소중하기에 또 소중했기 때문에
지키고 싶어지고 자신의 결정을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삭제에 두 사람은 휘말리고 삭제되는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무작위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추억이 삭제되고 또 다른 추억과 겹쳐지고 섞이고 결국에 모두가 없어지는 이런 과정을 현실적이게 또 그걸 파괴시키면서 비현실적인 꿈처럼 잘 표현했습니다. 또 엔딩씬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어디 누가 슬픈데 기쁘다라는 감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저는 이 엔딩씬 딱 하고 보여줄 것 같아요. 관객은 이 둘을 따라가면서 일련의 과정을 함께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조엘과 클레멘타인을 서로 마주보는 그 모습은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별로 사랑을 다시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영화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터널 션샤인은 명작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로맨스지의 마지막 추천 작품인 요 러브레터인데요. 저 솔직히 소신 발언할게요. 이와이 슌지 감독님 작품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적어도 제가 본 영화 그래봤자 한 편밖에 안 봤지만 뭐 저는 불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레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망설이다가 봤어요. 근데 이것도 왜 지금 이제 봤을까 후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의 취향을 저격한 로맨스 영화였는데요. 러브레터는 오 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요 명장면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딱 이 정도만 알고 봤는데 이 편지를 주고 받음의 테마를 너무 잘 살린 영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인물 관계를 복잡하게 본다면 복잡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우선 주요 인물 관계를 좀 보자면 편지를 주고 받는 와타나베 히로코와 후지 이츠키가 있고 연인 관계였던 와타나베 히로코와 후지 이츠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지 이츠키는 동명이인으로 흔히 남츠키하고 여츠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르겠습니다. 또 와타나베 히로코의 현 연인인 아키바 시게루의 관계와 과거 남츠키와 여츠키의 관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이 복잡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영화를 딱 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두드러지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러브레터 합작할까봐 걱정하시는 분 괜찮아요. 그냥 후루룩 보기만 하면 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러브레터는 어긋난 사랑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초반이 차지하는 내용인 와타나베 히로코와 후지 이츠케, 그러니까 여츠케의 편지를 주고 받음에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정보가 남츠키는 산악 조난 사고로 죽어 그리고 남츠키의 연인이었던 히로코는 현재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츠키를 잊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남츠키가 죽은 지 2년째거든요. 그의 제사를 지내려고 동료들과 가족들이 모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히로코가 남츠키로 추정되는 주소를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여츠키와 연이 이어집니다. 여츠키는 이 일을 계기로 히로코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히로코에게 남츠키의 어릴 때 모습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츠키가 남츠키와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며 그때 당시 느꼈던 그 아슬아슬하게 뭉클한 그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츠키의 편지와 연인인 아키바의 도움으로 히로코는 남츠키와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관계는 끝이 나고요. 이 뒤로는 여츠키의 그 관계성이 좀 보이는데 여츠키는 이것을 시발점으로 자신이 어렸을 때의 감정을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한쪽 남츠키 쪽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게 어긋나 있지만
어린 날에 내가 남긴 사랑의 추억이 결국에는 닿아서 피어나 아련하게 다가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만 영화의 재미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이만 각설하겠습니다. 영화로 이 감정을 느껴보는 것을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러브레터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난하게 추천드리나 내용이 지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느꼈던 감독의 특징일 수도 있어서요. 이건 정말 개취의 영역일 것 같네요. 그래도 꼭 관람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영역은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함이지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그냥 전통 로맨스가 아니라 뭔가 첨가된 로맨스, 그리고 로맨스 장르가 아예 아니고 어딘가 찝찝하고 섬뜩함까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들의 영화를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 렛미인입니다. 렛미인은 살짝, 아니 대놓고 섬뜩한 로맨스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로맨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렇지만 저는 감히 호러 로맨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 처음부터 이엘리를 신비롭게 그리면서 오스칼과 함께 그녀의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줄거리에서 이미 좀 밝혀져 있는데요. 이엘리가 뱀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 햇빛이 있는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먹고 살아야 하죠.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 둘을 처음에 봤을 때 부녀지간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의 관계는 영화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금방 나와요. 그냥 끌고 싶었고요. 이엘리와 남자와의 관계는 조력자 그 이상의 관계라고 좀 보여집니다. 한편 이엘리와 오스카의 관계는 담담하게 깊어집니다. 집 앞 공터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두 사람은 처음부터 대비를 보여주는데 이엘리는 그 정글짐 같은 것으로 보이는 그 철제 구조물 위에서 서 있거든요. 근데 그녀가 얇은 셔츠를 입고 또 소매는 걷어 붙여가지고 추워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칼은 외투를 꽁꽁 입고 눈이 소복하게 내려져 있는 땅 위에서 이엘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그들의 위치 관계를 좀 보여주는데요. 이엘리는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될까요? Let me? 이렇게 꼭 물어보고 주기적으로 흡혈을 하고 또 햇빛을 보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사람보다 강력한 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엘리는 밤의 포식자입니다. 그러나 오스칼은 확실한 피식자의 포지션이죠. 물론 이엘리보다는 당연히 피지컬적으로 딸립니다. 왜냐면 오스칼은 진짜 어린이거든요. 근데 낮에는 학교 그부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관한 화가 오스칼로 하여금 단도를 들게 하였고 악의를 품게 했지만 그를 잘 발현한 능력은 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엘리입니다. 포식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은 대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되돌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오스칼이 영화 내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되받아 쳐진 가해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때 이엘리의 어두운 면인 연쇄살인과 관련된 것이 발견되면서 둘의 그림자가 같이 비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첫사랑과 같이 이끌리고 이질적임에 다시 멀어지고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마을을 떠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제가 거의 줄거리를 다 말하는 듯이 했는데요. 사실 렛미는 줄거리만 봤을 때는 모르는 그 침묵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직접 보셔야지 온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뜩한
그러나 어딘가 몰입이 되고 피가 낭자한 로맨스를 한번 맛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 렛미는 피에 대한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흡혈이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연쇄살인도 나오고 피체도 보여주고 피가 낭자하는 것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면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과감히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잔 채널에서 아마도 공포영화 추천이 있었나요? 커뮤니티로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거에 이어서 처음 영상으로 공포영화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샤이닝입니다. 샤이닝은 사실 매우 무서운 영화입니다. 이 호러 추리 소설 같은 데 보면 겨울에 눈에 고립된 배경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겪는 그런 호러 스릴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류의 정수인데 샤이닝은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영화한 감독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고요. 원작과 비교도 좋지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 극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참 강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사운드 부분에서 이 힘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쫄렸다 풀었다 하는 이 소리의 활용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 공포영화의 80% 정도는 소리에서 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이 샤이닝에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데니가 토니에게 호텔에 가기 싫은 이유를 물어보는 화장실 장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쫙 들어가는 그 몰입감 있는 사운드가 미쳤는데요. 물론 이 뒤에 이어지는 토니가 보여주는 미래 모습으로 공포는 더하지만 사실 데니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토니 왜 호텔에 가기 싫은데? 라는 부분에서 쫙 깔렸다가 토니의 그 한층 낮은 목소리로 너도 몰라 라고 말할 때는 약간 주춤했다가 다시 데니의 목소리가 나올 때 서서히 시작된 소리가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고조가 되고 토니가 데니에게 미래를 보여줄 때 극대화할 것 같지만 여기서 이미지를 받쳐주면서 오히려 소리는 반감되거든요. 근데 이 비워진 부분을 중간에 기묘한 쌍둥이를 넣고 또 괴로워하는 데니의 모습을 넣으면서 묘한 불쾌감으로 치환시킵니다. 이 소리는 다음의 챕터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비슷한 패턴의 소리이지만 한층 높여서 무서움은 덜어내고 자연과 함께 보여주면서 웅장함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일성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느낌도 강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짚어서 설명을 했지만 뒤에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폐쇄가 시작되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잭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연출을 극대화시키는데요. 잭이 광기에 젖어 들어갈수록 영화의 이러한 사운드의 연출도 깊이 들어가면서 이 배우의 연기와 사운드의 연출의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영화를 만든 감독의 역량이 정말 감히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천 영화는 줄거리를 과감히 생략한 채 약간의 관람 가이드만 좀 드리자면 우선 나는 끝내주게 무서운 영화를 보고 싶다 한 분 어두컴컴한 시간대에 혼자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헤드폰 꼭 끼고 없으면 이어폰이라도 끼고 보십시오. 또 나는 언젠가 한번 봤는데 가물가물해서 다시 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볼 때 스탠리 큐브릭의 미친 디테일에 집중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관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소품에서도 의미를 담는 디테일 광인이기 때문에 뭔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브제는 여기 머리에 넣어놨다가 감상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샤이닝은 정말 많은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요. 법적으로 성인이신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또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나는 면역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천 영화는 바로 이 영화 헤이트풀 에잇인데요. 헤이트풀 에잇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입니다. 퀸틴이 그 눈밭을 흩날리는 서부극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감독이 서부극을 좋아해서 언젠간 한번 찍어야지 하고 찍은 영화가 이 영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영화가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뇌를 이렇게 빼고 봐도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왜 재밌는지 추천 이유 들어갑니다. 일단 이 빅잼이 있는데 퀸틴식의 그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너무 잘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 말의 맛이 참 좋습니다. 왜 그 저주시의 개들 앞에 오프닝에서 막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감독이 쭉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 헤이트풀 에잇에서는 이 말이 일종의 복선으로 작용하면서 약간 추리물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이 추리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 쭉 이어가자면 앞에서 언급한 샤이닝처럼 이쪽도 고립된 환경에서 인물이 한 명 한 명 도착하면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연히 모인 것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연히 모이지 않은 사람들의 속임에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독살인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이 죽고 이를 파헤치는 가쁜 명탐정 코난이 된 사무엘 L. 잭슨의 추리소가 사실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추천하는 이유는 퀸틴식의 그 시원한 피철철, 피콸콸 이거 있잖아요. 이 액션이 정말 잘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제가 개봉 당시에는 보지 못했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헤이트풀 에잇을 봤어요. 둘 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란 영화가 약간 퀸틴식의 그런 액션이 많이 안 들어간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피에 굶주린 주인장을 참지 않아 헤이트풀 에잇을 보겠어라고 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그래서 액션의 짜릿함이 통쾌함이 배가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서사와 재미, 퀸틴식 눈발 흩날리는 서부극을 보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또한 또 주인장의 특성일까요? 피철철이 나오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으시는 분은 과감하게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은 크리스마스에는 고내지 섹션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마냥 막 밝은 분위기의 연말 느낌도 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또 기부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의 약자의 시선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어떠한 개념들, 감정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날일 수도 있어서 이 고뇌라는 테마로 3가지 영화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추락의 해부입니다. 네, 맞아요. 추락의 해부는 그 살인의 해부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게 맞는데요. 많은 부분을 모티프로 따왔지만 추락의 해부가 말하고 싶은 바는 독창적이게 있는 영화입니다. 우선 추락의 해부는 법정물에 가깝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추락사에서 죽고 이에 대해 유력한 용의자인 아내인 산드라가 지목됩니다. 여기에 유일한 목격자가 되는 아들인 다니엘과 그의 안내견인 스눕이 있는데 이 안내견이라 그랬잖아요. 아들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 와중에도 증언의 신뢰도는 꺾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추락사에 대해서 세세하게 해부하면서 이 가족이 담고 있는 갈등과 불화에 관해서 낱낱이 밝혀지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추락의 해부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마주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끝내 감독이 말을 하고 싶은 바가 어떠한 법정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를 마주한 관객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다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실이 어떤
어떻게 힘을 얻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제가 말했던 그 법정신에서 주제의식이 확 드러나는데 바로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왜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자, 법정신에서 어떠한 증언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영화는 이것을 소리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장면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게 플래시백처럼 진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잘 생각해보면 그 장면은 증언을 들으면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사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적확해야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진실을 말하는 대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볼 수 없는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처음부터 볼 수 없었던 사실을 자신이 믿는 진실로 증언하여 설득함으로써 재판을 끝냅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렇다 할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헤쳐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믿을 것인지, 그럼에도 무엇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추락의 해부는 몰입력이 끝장나는 법정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극이 진행되면서 장르가 한번 이렇게 변하는 듯한 재미도 볼 수 있는 영화로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이미 영화 한 잔 채널에서 말아본 적이 있는 영화입니다. 자세한 스포일러를 포함한 리뷰는 여기 어딘가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가볍게 좀 추천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일단 영화의 배경이 겨울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소시민적인 평범함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 좋았어요. 누구라도 사소한 용기를 낸다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일이 사소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건넨 일말의 따스함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사소하지 않음을 적이면서도 담담하고 정적이게 잘 표현했습니다. 또 이러한 분위기와 시너지를 내는 주인공 역의 킬리언 머피의 연기가 영화를 움직이는 연동력 그 자체가 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혹은 보기 전에 어떤 때든지 영화와 소설을 같이 즐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섹션에서 마지막 추천 영화는 바로 요거 세가지색 화이트입니다. 이 세가지색 화이트는 사실 세가지색 블루와 레드 사이에 껴있는 작품입니다. 이 세가지색은 연작으로 프랑스기색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연작을 만든 감독은 크쥐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입니다. 화이트는 프랑스 국기 가운데에 위치하며 그 뜻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풀었는지 가 궁금했는데요. 사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평등을 이뤄낸 것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살짝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우선 폴란드인인 카롤은 프랑스인인 도미니크와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미용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도미니크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거든요. 그 이혼 소송에서 카롤은 지고, 그래서 프랑스 계좌도 막히고 도미니크가 또 누명 같은 걸 씌워가지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도 카롤은 도미니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프랑스에서 빈민 생활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도미니크가 배신을 하면서 카롤은 마음을 다잡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고향인 폴란드로 향합니다. 카롤은 빈민 생활을 했을 때 알게 된 니콜라이가 도와줘서 도착할 수 있었고, 미용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땅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부유해졌고 그만큼
만큼 경제적 위치도 높아졌는데요. 그러나 카롤은 아직까지 이 도미니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해가지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만 들려달라고 이 애걸을 하는데 이 도미니크 이 나쁜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이 사실 전보다 나아졌고 따지자면 도미니크보다도 나아졌는데 이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롤은 도미니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죽음에 관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오랜만에 나왔죠. 이 뒤로는 영화에서 확인하면 더 재밌을 것입니다. 약간 좀 가이드 같은 사담을 곁들이자면 이 영화는 평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평등이 어딘가 뒤틀려진 형태로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뢰 평등을 생각을 할 때 모두가 공평한 느낌, 그러니까 제가 된다면 나도 돼, 이런 느낌의 평등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쟤는 나보다 상황이 좋은 경우,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가지고 평등을 생각하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화이트의 주인공인 카롤은 평등을 이루려고 한 주체이지만 본인이 나은 입장은 아닙니다. 항상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에서도 행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평균보다 낮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맞춰주는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을 나와 같은 위치로 내리꽂아가지고 이뤄내는 평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카롤이 보였던 그 눈물과 미소가 그렇게 활짝 다가오는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평등이 작용되는지를 블랙 코미디처럼 비꼬면서 잘 표현한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 세 가지의 화이트 추천드립니다. 이번 섹션은 크리스마스에는 힐링이지 섹션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어디도 나가지 말고 이불 밖은 위험에 꽁꽁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힐링 섹션인데요. 첫 번째 추천 영화는 바로 요거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입니다.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은 정말 제가 자주 보는 영화입니다. 이만한 힐링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잔잔하면서 서사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고 요리 장면이 나오고 또 그것을 먹어가면서 소소하게 힐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면 한국에서 한번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어서 한국 관객분들에게는 김태리 배우가 나온 그 영화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작인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그리고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놓은 리틀 포레스트 사계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틀어놓는 사람. 그러나 제가 콕 집어서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계절과 너무 잘 맞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계절을 생각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봄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의 과해석일 수도 있으나 리틀 포레스트는 계절이 가지는 이 순환성을 고려하여서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계절을 묶어서 그 순환성을 강조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계절이란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끊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순환적임이 띄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았고요. 그래서 겨울이 주는 차가움과 냉정함, 척박함을 끝내고 그런 눅난에서도 자라난 배추 요리를 하면서 봄을 맞이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힐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하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번 연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힐링이 필요한 날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친 날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했을 때 잔잔하게 따라가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줄거리랄 게 딱히 없어요. 거의 옴니버스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저 주인공인 이치코가 요리를 하고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읊조리고 큰 사건 없이 잔잔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그런
평이한 모습에서 이 롤러코스터 같은 내 인생이 그나마 상쇄되는 느낌이어서 꽤나 여러 번 찾게 되는 힐링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어가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어려운 편도 아니어서 이 듣기 연습하는데 꽤나 도움이 됐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그 행위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잖아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음식 관련된 영화만 보면 서사도 좋지만 음식의 때깔이 좋으면 호감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을 더 좋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따져봐도 이렇다 할 서사가 없는 영화에서 이렇다 할 힐링을 줘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공유하고 싶은 저만의 애정하는 힐링 영화에서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 힐링 영화는 카모메 식당인데요. 사실 카모메 식당도 제가 정말 자주 보는 힐링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카모메가 갈매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제가 카모메 쇼쿠도예요. 이 카모메 쇼쿠도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사치에라는 동양인, 그러니까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헬싱키라는 동네와는 살짝 이질감이 드는데요. 북유럽에서 그 당시에 동양인이 있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한 달 동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 식당 영업을 이어가는데 그런 식당에도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일본을 좋아하는 토미가 커피를 시키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창 건너서 둘러만 가는 중년 여성 3명이 감촉처럼 등장합니다. 그런 날 중에 낯선 나라에서 독수리 오영재 노래를 알고 있는 같은 일본인인 미도리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식당 일을 돕습니다. 이때 미도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핀란드 사람들이 잘 먹는 시나몬 롤을 만들어서 3명의 중년 여성을 이 식당으로 영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 시나몬 롤의 비주얼을 보면 정말 이 영업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분명 나는 OTT로 이 이불 속에서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시나몬빵 굽는 냄새가 나죠? 이게 4D처럼 이 보고만 있는데도 와 너무 고소하다. 빵 냄새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식으로 시나몬 롤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찾게 하는 그 마성의 영화입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 째려보는 사람과 더불어서 안경을 쓴 다른 일본인인 마사코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한층 다채롭게 흘러갑니다. 이 뒤의 내용은 사실 영화에서 확인하는 것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각설하겠지만 카모메 식당은 식당을 운영하는 이 사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외지에서 만난 동양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의 조화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리를 곁들인 핀란드에서 오니기리를 고집하고 있고 이 오니기리를 핀란드의 특산물과 합쳐보지만 어울리지 않고 그러다가 문득 받아들인 그들의 주식인 시나몬 롤을 만들어서 현지인들과 어울립니다. 여기에서 사연이 있는 마사코의 등장과 째려보는 여자의 사연이 겹쳐지면서 식당은 활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정한 음식을 하는 사치에와 그녀를 닮은 요리들이 사람들을 좋아시키면서 한데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힐링 영화 카모메 식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힐링 영화 추천작은 바로 여행과 나날입니다. 여행과 나날은 현재 상영 중인 작품인데요. 최근에 영화 한 잔 채널에서도 말아본 적이 있어서 이 추천장도 요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만 좀 말을 하자면 일단 아름다운 풍광이 있습니다. 이 산과 바다 둘 다 다루면서 대비를 시키기도 하고 계절의 차이를 주면서 영화가 다루는 여행의 의미를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상과 여행이라는 것이 어쩌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잘 모르겠으나 인과관계로 보이는 선후관계 역할으로 일상과 여행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에 주는 단짠한 울림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설득력이 높고 이의 처지에 잘 공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관객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영화 여행가 나날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무려 15개 영화, 로맨스, 신선함, 고뇌, 힐링함을 테마로 묶어서 이 고봉 추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주인장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추가하고 또 빼다가 보니까 예상보다 업로드가 늦었지만 항상 고봉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좀 자애로워지지 않습니까? 뭔가 쉬는 날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말이 나온 김에 저의 크리스마스 계획을 공유하자면 저는 아무래도 밖을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진에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 가끔 위험하니 이불을 꼭꼭 싸매고 코 한 잔 마시면서 영화나 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계획은 어떠신가요? 그 계획에 제가 추천한 영화도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계획 혹은 추천 영화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답글을 달어. 재밌어. 농이고요.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